내가 부모님의 은행 계좌에 마지막 송금을 한 날, 나는 그들의 집 문 앞에서 서서히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돌아섰다. 그 순간 내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실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들의 친자식이 아니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복수를 결심했고 그 첫 번째 행동은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나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네. 5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니? 내가 성공한 덕에 우리도 먹고 사는 거잖아.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나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대학 졸업 후부터 매달 부모님께 돈을 보내왔다. 처음에는 효도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액수가 커지더니 이제는 내 월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왜 나만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가족이니까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변했다.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 위에 놓인 우편물을 열어보니 익명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부모는 당신을 입양했지만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실제 어머니는 병원에서 당신을 버렸고 그들은 보조금을 노리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이 편지에는 오래된 병원 기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내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입양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머리가 핑 돌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나 입양됐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아, 그게 오해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지만 그 떨림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왜 나를 속였지? 왜 나를 돈벌이 도구로만 봤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나를 공부시키며 내가 성공해야 우리 가족이 산다고 압박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고 대학 장학금을 타서도 그 돈을 집에 보냈다. 결혼조차 미루며 부모님을 부양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는 택시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니, 눈물이 아니라 증오였다. 이제 끝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나는 부모님 집 근처 카페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먼저 모든 재정 지원을 끊는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을 폭로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편지에 적힌 병원을 찾아가 기록을 확인했다. 직원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내 신분증을 보고 마지못해 자료를 보여주었다. 맞았다. 1980년대 후반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나는 미혼모의 아이였다. 그 미혼모는 나를 버렸고 부모님 단위 입양 부모는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나를 데려갔다. 그 보조금은 아이를 키우는 데 쓰여야 했지만 그들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한 후에도 나를 착취했다. 이 개자식들 나는 이를 갈았다. 병원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복수는 시작되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지난 10년간 보낸 돈이 총 5억 원이 넘었다. 그 돈으로 부모님은 아파트를 샀고 차를 바꿨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입양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어렵지만 도덕적으로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간다. 나는 부모님의 사업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었는데 세금 탈루 의혹이 있었다.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그게 첫 번째 화살이었다. 며칠 후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다. 얘야, 이 새끼야. 내가 왜 돈을 안 보내? 우리가 너 키운 은혜도 모르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은혜. 당신들이 나를 키운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키웠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끝입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진실. 무슨 헛소리야. 나는 편지의 내용을 읊었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울며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너를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내 삶은 변했다. 회사에서 집중이 안 돼 실수를 저질렀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들은 가족인데 이해해라 라고만 했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싸움 소리를 들으며 방에 웅크린 나 그때마다 민준이가 성공하면 다 좋아질 거야 라는 말 이제 그 말이 저주처럼 느껴졌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분노를 풀어내세요. 하지만 복수는 당신을 망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늦었다. 복수의 불길이 내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한 달 후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었다. 부모님의 식당은 세금 미납으로 압류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는 내게 찾아왔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초췌해 보였다. 민준아, 도와줘. 내가 제보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했어요. 이제 당신들이 느껴보세요. 돈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우리는 내 부모야. 나는 웃었다. 부모. 당신들은 나를 ATM으로 봤을 뿐이잖아요. 그를 밀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자기 파괴인가? 복수가 시작된 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다잡았다. 이건 정의야. 그들이 나를 속인 대가 하지만 밤이 되면 후회가 밀려왔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를 업고 공원에서 놀아주던 기억. 어머니가 아프면 약 사다 주던 그 손길.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나는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다. 진짜 어머니를 찾는 것, 그게 다음 단계였다. 인터넷과 사설 탐정을 통해 추적을 시작했다. 병원 기록에 적힌 미혼모의 이름은 기수진이었다. 1980년대, 그녀는 20대 초반에 나를 낳고 사라졌다. 탐정은 말했다.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도해보죠.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나는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다. 몇 주 후 탐정이 연락했다.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즉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 도착 후 탐정이 준 주소로 갔다. 낡은 아파트였다. 문을 두드리니 50대 후반의 여성이 나왔다. 누구세요?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이수진 씨시죠?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럴 리가. 나는 병원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나는 막았다. 제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결국 그녀는 나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그때 나는 너무 어렸어. 아버지가 없었고
가족이 버렸어. 병원에서 너를 두고 도망쳤어. 그녀는 결혼 후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나를 버린 죄책감에 시달렸다. 너를 찾으려 했지만 두려웠어. 나는 물었다. 왜 나를 버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살아남기 위해. 하지만 매일 후회했어. 그 말을 듣자 내 가슴이 아팠다. 이 여인이 내 진짜 어머니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가? 나는 그녀와 몇 시간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삶은 가난과 투쟁이 연속이었다. 이제 그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부모님 집양 부모 큰 나를 데려와 키웠다. 비록 동기가 불순했어도 그들은 나를 먹이고 입혔다. 하지만 그 속임수가 용서될까? 집에 도착해 나는 다시 부모님께 연락했다. 어머니가 받았다. 민준아, 식당이 문 닫을 위기야. 제발 도와줘. 나는 망설였다. 왜 나를 속였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하지만 우리는 너를 사랑하게 돼서. 사랑. 그 단어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 후 나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해외 지사로 가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다. 나는 부모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집안은 엉망이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왔냐? 그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다. 나는 앉아서 말했다. 진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들은 놀랐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우리는 아이가 없었어. 보조금을 노렸지만 너를 키우며 가족이 됐어. 어머니는 덧붙였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무너졌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자 내 분노가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다. 그럼 왜 나를 ATM처럼 취급했어요? 매달 돈을 요구하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사업이 망해서. 미안해. 나는 돈을 조금 주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독립하세요. 그들은 고마워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진짜 어머니와 연락을 유지했다. 그녀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나는 그녀의 아이들을 만났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다. 하지만 입양 부모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내 영혼에 상처를 남겼다. 상담에서 배운 대로 나는 용서를 시도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한편 부모님의 식당은 가까스로 회복되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한 후 그들은 작은 규모로 재개했다. 나는 가끔 연락했다.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내 삶은 안정되었다. 회사에서 성공하며 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여자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너 강해.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깊은 밤, 나는 여전히 생각했다. 가족이란 뭐지? 혈연인가? 함께한 시간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중이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몇 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마비였다.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에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민준아. 왔구나. 그의 손을 잡자 어린 시절의 따뜻함이 떠올랐다. 왜 이제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와 이야기했다. 아버지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녀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제가 왜 도와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속였잖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잘못했어.
하지만 너는 우리 아들이야. 그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입양이든 뭐든 그들은 나를 키웠다. 나는 수술 비용을 일부 부담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버지의 회복 과정에서 나는 자주 병원을 찾았다. 그때마다 옛 추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날,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던 아침. 그 모든 게 보조금을 위한 연기였을까? 아버지는 퇴원 후 말했다. 민준아, 용서해줘. 우리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한편 진짜 어머니 이수진 씨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부산에 내려가 그녀의 가족과 식사를 했다. 그녀의 남편은 나를 환영했다. 우리 가족이 됐네. 그들의 아이들 내 이복 형제들 든 나를 오빠라 불렀다. 그 따뜻함이 낯설지만 기뻤다. 이게 진짜 가족인가? 나는 생각했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여자친구 혜진과 그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말했다. 너의 선택이야. 용서할지 끊을지. 혜진은 내 지지자였다. 우리는 결혼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걸 마무지어야 했다. 나는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식당에서 만난 그들은 늙어 보였다. 민준아, 고마워. 병원비 덕에 살았어. 아버지의 말에 나는 말했다. 이제 솔직히 말해요. 왜 나를 입양했어요? 그들은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불임이었고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절박했다. 보조금을 노렸지만 나를 키우며 사랑하게 됐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헤어졌을 거야. 그 고백에 내 눈물이 흘렀다. 왜 말 안 했어요? 그들은 두려웠어. 내가 떠날까 봐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그들의 약함, 두려움. 복수는 끝났다. 대신 화해를 선택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나는 상담을 계속 받았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요. 용서는 과정이에요. 상담사의 말대로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시간이 지나 나는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다. 미국으로 가기 전 가족들을 모았다. 입양 부모와 생모 가족. 어색했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말했다. 모두 제 가족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울었다. 그게 화해의 시작이었다. 미국 생활은 새로웠다. 혜진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보며 나는 다짐했다. 나는 절대 속이지 않을 거야. 부모님은 가끔 방문했다. 그들은 변했다.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손자를 보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 상처는 남아 있었다. 밤에 가끔 악몽을 꾸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악몽을 이길 힘을 가졌다. 미국에서 2년을 보낸 후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회사 본사로 복귀한 자리였다. 서울에 도착하니 모든 게 변해 있었다. 부모님의 식당은 번창했고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민준아,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포옹이 따뜻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엄마.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생모 이수진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녀의 남편, 내 의붓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 나는 즉시 부산으로 갔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무너져 있었다. 어떻게 살아? 그녀의 울음에 나는 안아주었다. 제가 있어요. 그 후 나는 그녀를 서울로 데려왔다. 내 집에서 지내게 했다. 이수진 씨의 등장으로 입양 부모와의 관계가 긴장되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나는 설명했다. 제 생모예요. 가족이에요. 그 말에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아버지의 말이었다.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아이는 모두를 할머니, 할아버지라 불렀다. 그 광경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느 날 옛 편지 보낸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부모님의 옛 사업 파트너였다. 내가 진실을 알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들은 내게 잘못했어. 그의 말에 나는 물었다. 왜 이제야? 그는 양심의 가책지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용서했다. 과거는 끝났어요. 내 삶은 안정되었다. 회사에서 성공하며 책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데이트엠 아들. 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었다. 출간 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라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게 내 치유의 일부였다. 혜진과 아이와 함께한 일상이 소중해졌다. 주말에 공원에서 산책하며 나는 다짐했다. 내 아이에게는 솔직할 거야. 부모님과 생모는 이제 친구처럼 지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에 울렸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 편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대신 나는 현재를 감사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내 삶은 또 변했다. TV 인터뷰 요청이 왔다. 이양과 가족 착취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출연했다. 카메라 앞에서 솔직히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나를 ATM처럼 취급했어요. 하지만 용서했어요. 그 방송 후 논란이 일었다. 일부는 효도 안 하냐고 비난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지지했다. 우리도 그래 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부모님은 방송을 보고 충격받았다. 민준아, 왜 그렇게 했어? 나는 말했다. 진실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은 이해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생모 이수진 씨도 책을 읽고 울었다. 미안해. 내 삶을 망쳤어. 나는 안아주었다. 아니에요. 덕분에 강해졌어요. 그녀는 이제 내 가족의 일부였다.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했다. 웃으며, 울며. 그 과정에서 유대가 강해졌다.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물었다. 아빠, 가족이 뭐야? 나는 대답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회사에서 나는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입양 아동 지원 단체에 기부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요. 그게 내 속죄였다. 혜진은 임신했다. 둘째 아이였다. 기쁨 속에 나는 부모님께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세요. 그들은 행복해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생겼다. 내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나니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다. 민준아, 괜찮아. 그들의 걱정에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퇴원 후 나는 삶을 재정비했다. 더 여유롭게, 더 사랑하며. 몇 년 후 나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가족은 화목했다. 부모님은 은퇴해 손자들을 돌봤다. 생모는 가끔 부산에서 올라와 함께했다. 이게 행복이야, 나는 생각했다. 책의 후속편을 쓰며 나는 결론을 내렸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상처와 용서의 반복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랑이 자란다.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가족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들 덕에 내가 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안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내 삶은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거였다. 복수가 아니라 화해가 나를 구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선택하는 거다.